김건희 씨 최측근의 법정 폭로가 나왔습니다. 영부인이 저한테 가방을 바꿔달라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샤넬 매장에 들어가서 정지원 전 행정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했다며 당시 김건희 씨가 약을 먹어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약을 먹어 그다음에 세관에서 마약을 이제 압수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압수한 마약을 다 폐기하도록 돼 있잖아. 규정상 보면. 근데 도대체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압수했으며 그 압수한 마약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 그게 나와야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블랙박스예요. 이게 대통령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이 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대통령실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 전 행정관은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 조사를 앞두고 김건희 씨가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당시 김 씨가 가방을 돌려줬다고 하면서 건진법사 심부름을 해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또 김건희 씨에게 부탁받은 게 있어 샤넬 매장에서 영상통화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26일 열린 김건희의 재판에 유경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건희와 가장 가까웠던 핵심 측근이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리고 유경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유경옥에게서 폭로된 사실은 현장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김건희가 일으킨 사건이 단순한 명품 수수 사건이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조직적 은폐, 허위 진술, 약물 논란까지 직결되는 말 그대로 내란 세력 자체를 뒤흔들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유경옥은 통일교 측이 건넨 명품 선물을 김건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계속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드디어 26일 열린 김건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유경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인 폭로였는데요.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허위 진술을 한 것. 유경옥은 단 한 문장으로 재판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 건진법사 측의 부탁으로 샤넬 가방을 교환한 뒤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권력형 증거 조작 가능성이 법정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체가 흔들릴 문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경옥의 증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경옥은 김건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구두를 신은 걸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특검팀에서 공개한 가방과 구두 사진에 김건희가 직접 신거나 사용한 것을 봤다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미 특검이 실제 사진들을 공개한 상태에서 증언까지 이렇게 완전히 맞아떨어지니 도대체 어느 부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경위까지 밝혔습니다. 영부인이 저한테 가방을 바꿔달라 했다. 영상통화와 텔레그램 사진으로 김건희와 소통하며 물건을 골랐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 취향이나 단순한 심부름으로 볼 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조직이 김건희의 명품을 직접 관리하는 데 동원됐다면 이는 명백한 공권력 사유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안만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경옥의 발언. 이 발언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약을 먹어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됐다. 갑작스레 나온 이 발언에 의문이 들며 한 가지 상황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전진숙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약처로부터 계엄일 김건희 씨가 간 성형외과가 환자 한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1개를 투여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 라며 김건희에게 투여한 약의 공개를 요구했었습니다. 계엄 사태가 벌어진 그날 성형외과에 3시간 동안 체류한 김건희. 그 병원은 그날 단 한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를 투약했다. 심지어 투약 기록을 보면 72년생 여성에게 투약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런데도 식약처에서는 개인정보를 사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시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료 제출 거부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다. 개인정보는 엄밀히 따지면 법상 거부 사유가 안 된다. 라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시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던 김건희의 마약 의혹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식약처에서는 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피하며 숨기려 했을까요? 약을 먹어 의사소통이 안 됐다.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1건 투약. 이 두 개의 사건과 증언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계엄 사태 당일 대통령의 부인은 성형외과에서 3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병원에서 단 한 사람에게 마약류가 투약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던 수행비서는 당시 약을 먹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김건희는 어떤 약을 먹고 있었던 겁니까? 왜 약을 먹고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겁니까? 김건희 측근의 허위 진술, 가방 교환, 약 복용 증언과 김건희의 계엄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 정황, 이 두 사건의 흐름이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약물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전진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실상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허수아비 대통령 위에서 관저 이전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선거 부당 개입 등 사적 이익 추구 등 국정농단한 공인이었다. 다시 말해 국정 개입 의혹의 당사자가 비상계엄 날 마약류 진정제를 투여받았다면 이건 더 이상 일반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김건희 약물 관련 의혹 수사가 내란 세력의 수사의 결정적 정황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철저한 수사, 국민 앞에서의 완전한 공개,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렇게 법조계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다른 쪽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의 핸드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김 여사 관련 수사에 강경한 지휘부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기에 남아있는 김건희 씨의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해 5월 15일입니다. 김건희 씨는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와 김혜경 여사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언급했습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묻는가 하면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건희 씨는 검찰 내부의 움직임까지 박 전 장관을 통해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두고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한 건지 김창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건지 등을 물은 겁니다. 내란 특검은 검찰 인사권과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 전 장관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걸로 보고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 휴대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한 메시지의 배경으로 지목된 사건이 바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입니다. 당시 이원석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하고 열흘 뒤 중앙지검 지휘부 핵심 인사들이 전격적으로 교체됐는데요. 김건희 의혹 사건 수사 핵심 지휘 라인이 순식간에 물갈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검이 당시 김건희의 메시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반발해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가 결국 수사지휘부가 교체됐다라는 정보의 메시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인사 조치에 영향을 줬음을 암시하는데요. 게다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나라고 직접 물어보거나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두고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한 건지 김창진 차장 검사가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건지 물어본 메시지 또한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특검은 박성재에 대해 기존 내란 혐의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메시지가 단순한 정보 전달인지 인사에 실제 압력을 가한 부정한 청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핸드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 지휘부 인사 타이밍이 너무 의도적이었고 사건 진행의 흐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수사 무력화 시도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김건희의 행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박성재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 실무자에게 실시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특검에서는 김건희 핸드폰에서 박성재가 김건희에게 공천 개입 사건 검찰 수사 보고서 등을 전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즉 김건희 관련 또 다른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건희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특검이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방어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구상 동기 중 하나였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특검은 내란 사건 분석 과정에서 윤석열이 여권 내부 지지율 악화, 김건희 관련 의혹 확산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김건희 관련 의혹인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국면에 들어갔고 이 상황에서 김건희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는 정황이 나타났기에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특검이 윤석열, 김건희의 이 사건에 대한 정황의 실체적 연관성, 실제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대통령의 배우자가 검찰 인사와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검찰 지휘부 교체가 외부 메시지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의 독립성이라는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흐름이 비상계엄 구상과 연결된다면 이는 단순 수사 개입을 넘어 헌정 질서 문제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다룬 두 사건은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 검찰 시스템은 정치적 외풍과 사적 영향력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었는가? 또는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가? 그렇기에 앞으로 공개될 법원과 특검의 행보와 판단을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단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태완이법 만들고 구하라법 만들고 여러 가지 법 만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성연쇄 살인범을 제가 만든 태완이법 때문에 잡게 됐습니다.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없고 미제 전담팀을 검찰과 경찰이 다 꾸려서 다시 했더니 원래 잡힌 화성연쇄 살인범은 누명을 쓴 사람이었고요.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그 누명 쓴 사람은 1심, 2심, 3심까지 다 갔는데 재판에서 무기징역 받아서 그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심이라고 하는 재판 제도를 또 만들었고 그때 화성연쇄 살인범의 누명을 쓴 분은 재심을 통해서 누명이 벗겨졌죠. 김신혜라고 하는 분이 또 있었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 법원에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25년 만에 이번에 재심으로 무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또 항소했습니다. 25에 들어가서 쉬운이 넘어 나왔는데 이제는 이 공상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정신망상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만했으면 했는데 검사가 또 항소했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고 이렇게 1심, 2심, 3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렇게 무기징역까지 가는데도 실제로 기본권이 말살되어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그리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려면 재심을 통해서 바뀌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재판이 지나갔지만 검사의 잘못된 수사 이런 것으로 기본권이 완전히 침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곳곳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런 것은 재판 소원제가 새로 만들어져서 재판 소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통한 경우를 뺀 경우도 다시 바꿔서 재판 소원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제가 아주 일찌감치 이 법은 대표 발의했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대표 발의했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 살펴보았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 재판, 행정재판만이 아니라 이 1심, 2심, 3심으로 간 이 재판도 잘못됐다면 헌법에 위반되었다면 그 억울한 사람들을 바꿔주고 다시는 검찰도 경찰도 이런 잘못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이 성과를 내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 소원제를 제가 대표 발의했고 오늘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정치적인 사건도 많이 있죠. 뭐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박정희 때 긴급조치. 예. 박정희 때 긴급조치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전에는 안 되고 이번에는 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재판 소원제에 무리하지 않게 미리 좀 검토해가면서 이 재판 소원의 그 무리한 것들은 다 기각시키면 될 것이고 정말 기본권 헌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꼭 다시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요. 오늘 취재 많이 해주시고 많은 논의해 주셔서 이 법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쳐 당직자, 보좌관, 시민들과 대치하고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을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였는데 국회의원을 국회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는 의혹.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로 밖에 볼 수 없는 충분한 의심사항입니다.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수계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입니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 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등이 법정 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뒤늦게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기현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잠자코 있습니까?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잘못됐다.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발밑에 들어가서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데 그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칩니까? 일제치하 때는 독립운동하지 않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된 걸 확인하고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8.16 사법부 독립세력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 왜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제 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하여 대법관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애국제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억 원어치를 수사해서 압수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조도 부족한데 왜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한 거죠?
이게 지금 정권 핵심부로 가는 수사 초기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마약 게이트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가 외압을 당했고 모든 권력기관 대통령실 합세해서 저를 핍박하고 그다음에 고발 사주 얘기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했지만 저도 고발 사주 당해서 모해 무고로 감찰 조사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권 박탈당해서 쫓겨났지만 제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를 제 자리로 수사 초기 단계 그 자리로 돌려달라 이렇게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청을 드립니다. 예.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원어치를 압수했다는 것은 246만 명을 구했다는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246만 명을 구했고 거기에서 용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마약을 압수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그리고 그 조직이 용산으로 가는 길목까지 찾아서 그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 조직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마약 수사야말로 공익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이 마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안보도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 우리 수사할 때 그 처음 마약 사건이 밝혀질 때 인천지검장이었죠. 네, 인천지검. 그리고 이 내용은 인천세관과 연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안위원장도 했고 기재위도 했기 때문에 인천세관의 검색 때도 전부 다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색대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마약을 온몸에 칭칭 감아서 들어오는 마약쟁이들, 이 마약쟁이들을 인천지검이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출국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명이 들어왔는데 1명을 검거했고요. 3명이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지검에서 강력부에서 추적 수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죠. 그게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빼냈다고 확인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관 조직원과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레이시아의 또 공항에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100kg이 또 남아 있었습니까? 100kg은 제가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들의 위챗 대화방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열린공감 TV에서 김충식 다이어리 수첩에서 23년 11월에 310kg가 또 나왔잖아요. 네. 제가 수사했던 것은 350kg 정도고 지금 김충식 수첩에서 나온 건 310kg고 그 외에 청주와 대전 사이의 공장, 부산 공장 여기에 수백 킬로의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최소한 1000kg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유통 대기 중이다. 큰일 난다. 이 마약의 여파가 한 달, 2달 있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여파가 확인이 되고 사회적 폐해가 알려질 때는 1년,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예.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인천 마약 수사에 수사가 가다가 중단되었다.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당연합니다. 심우정은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입니다.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 심우정. 인천세관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한동훈과 이원석이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 6부를 폭파해 버렸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방금 한 심우정 관련 얘기는 제가 백혜령 수사팀이 수사하기 전에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는 몰랐죠. 백혜령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것은
청주와 대전 사이에 공장에서 75kg가 올라왔고 그걸 수사하다가 나무도마 수사까지 겸해서 했는데 그때 유통된 양이 130kg 좀 넘었거든요. 근데 축소해서 얘기를 한 거죠. 국민들이 너무 놀랄까봐 이런 일이 대한민국 국내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랄까봐 축소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게 제가 심우정의 사건을 검찰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두 번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걸 드러내려는 그 순간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현웅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영장을 막아서게 된 겁니다. 이게 영장 청구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사람 몸에 칭칭 감고도 들어오고 도마를 파서 도마 안에 마약을 넣어서도 들어오고 도마 안에 마약을 넣었는데 어떻게 물품 검색에서 체크가 안 될 수 있죠? 항공화물은 100%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도마는 동네 마트 가면 4,000원 주면 삽니다. 근데 항공화물 운송료가 1kg에 4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4,000원짜리를 4만 원 주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접착체가 붙어 있으면 아주 보기 흉하죠. 그 검색대에 100% 통과되니 100% 발견되는 것이고요. 100% 발견되는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때 않습니까? 세관 그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그래도 전자통관 시스템이 반드시 발견해서 경고 문구를 띄워줍니다. 검사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마약견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마약견은 그 세관 직원들랑 함께 구성원입니다. 함께 3교대 하고요. 연봉은 저보다 많습니다. 마약견을 빼버렸죠. 마약견도 빼고 공항을 열어줬다고 제가 말씀을. 공항을 열어준 겁니다. 국민 여러분, 마약이 도마를 통해서 들어오면 검색이 안 됩니까? 그거를 열어주고 마약견을 빼주고 그래서 마약이 들어오게 열어준 세관은 누가 뒤를 봐준 겁니까? 그 뒤를 봐주는 작자들이 당시에 용산이었고 용산에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확실하게 도와주던 경찰서장이 변심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로 승진해서 가고 온갖 조직이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을 해체하고 좌천시키고 이 과정에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력기관의 대형, 우리가 검찰공화국 그러면 검찰 떠올리는데 정보 권력기관의 대형이 있습니다. 감시자로서 국정원이 있죠. 국정원이 열어준 겁니다. 공항을.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예.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똑같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야쿠자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을 운영자금으로 금을 모으고요. 한국은 이 5만 원권을 지하에 경제에 있는 5만 원권을 필로폰으로 모읍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계엄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